3억 8천도 있네요. 한 달 만에 5억 3천이 지금 2일날 2억, 10일날 1억, 15일날 1억 4천, 2천. 네, 아직도 잘 기억나요. 못해요. 스승님은 핸드폰 위에 그 문구를 항상 뜨게 해놓으셨어요. 아, 네, 네, 추격하는 네. 순간 죽음이다. 아직도 그 신조로 거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식 투자에 눈이 띄어 전업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신정재. 그는 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45억이 넘는 계좌를 보유한 자산가로 거듭납니다. 그는 과거 실전 투자 대회에서 한 달 만에 1억을 3억으로 불리며 리그 1위를 차지했고 지금도 한 달에 5억, 하루 1억 이상 수익을 내는 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그의 저서 속에 담긴 그의 투자 과정, 마인드,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생생한 경험담 속에 녹아있는 깊은 내공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5번의 내용,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9번의 내용, 천상계 투자자가 존경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 멘토와 같은 형님이 해주시는 말씀, 이건 역시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값진 투자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번과 9번의 내용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나의 매매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6번의 내용, 단봉, 음봉을 사랑하라. 8번의 내용, 강세장에선 추세 추종.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도 빼놓을 게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투자 실력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는 데 있어 굉장히 좋은 경험담과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상계 투자자의 종가 베팅과 스윙 기법을 정리를 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암기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번을 들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의 투자 이야기, 특히 직장인 투자자 또는 눌림, 종가 베팅, 그리고 스윙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년 직장인.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다. 10년을 채워 일하고 전업 투자자로 활동 중이다. 원정계의 TSMC로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자랑스럽고 더 잘 되었으면 한다. 3년 전 영웅전 1억 리그에서 369% 수익률로 우승했을 때가 직장인에서 전업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를 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드실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나는 투자가 재밌었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로 전향할 수 있었다. 돈을 버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적용해보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주가는 이렇게 되네. 이런 걸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당시 전업 투자자로 전향하는 것은 정말 나에겐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너무 몰두하게 되니 본업인 회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내가 투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다. 2. 퇴사의 기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각오는 있었다. 다행히 그때 그 금액이 조금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전업을 시작하고 나서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번 월급이 나오는 것. 나는 매월 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업을 시작하고 두세 달 돈을 못 번 적이 있었다. 제자리 걸음이었다.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했다. 매매가 안 풀릴 때에는 비중을 줄이거나 조금씩 쌓아나가는 매매를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슬럼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슬럼프는 정말 자주 오기 때문이다. 슬럼프가 왔을 때 좋은 방법은
일단 계좌를 줄이는 것이다. 나는 매매가 안 풀리면 작은 베팅부터 시작하는 편이다. 작은 포지션부터 이겨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신정재님은 퇴사의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수들이 말하는 전업 시의 준비 금액은 1에서 2년 생활비 정도 벌어두고 또는 준비해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당시 신정재님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둔 터라 전업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정재님이 굳이 슬럼프 극복을 말씀하신 건 전업을 시작하려면 돈뿐만 아니라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체득하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정재님의 짧지만 강력했던 조언이었죠. 비중을 줄이고 작은 포지션부터 이겨나가는 습관. 이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런 습관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의 통찰을 그의 이야기 속에서 담담한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3. 우승 이후 건재한가? 우승 당시 한 달 동안 1억을 3억으로 불렸다. 300%가 넘는 수익률이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건재한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이다. 나는 분명 지금도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돈을 벌고 있다. 하지만 건재한가에 대해서는 글쎄이다.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주식 투자이다. 4. 시대적 흐름이 많이 바뀐 투자. 만약 누군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하는 것이 괜찮나? 라고 묻는다면 나는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답하고 싶다. 어떤 말이냐 하면 과거에는 어떤 주식이 테마를 형성하고 특정 세력이 해먹냐 안 해먹냐의 시장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선진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예전에는 테마성 중소형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 심도 있는 공부와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의 부품을 납품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납품할 것이고 단가가 얼마이고 작년 영업이익, 매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주가 또는 시가총액이라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매매든 투자든 진짜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예전에는 리포트가 나오면 되려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리포트가 주가를 올리는 경향이 많아졌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 쪽 또는 스윙으로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싶다. 스윙 매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다. 어느 정도의 진폭을 견딜 수 있는 스윙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스윙에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상승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떨어져도 더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근 전에 대체거래소에서 빠질 때 스윙 관점으로 매수하는 식 등이다. 스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책과 유튜브 등 좋은 공부처가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 정말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결국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서 잘 헤쳐나가신다. 그런 분들은 3에서 4년간 계좌가 박스권에 머물다가 갑자기 1년 새에 엄청난 돈을 버는 분들도 정말 많다. 정말 자기 루틴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이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최근 선진화 시장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에서는 단타보다는 어느 정도 진폭을 견디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즉 떨어지면 파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스윙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 노력, 연구를 많이 하면 직장인이라도 결국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서 엄청난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신정재 트레이더님 뿐이 아니죠. 침착해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시지만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에 있어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대응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도 뒤에서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힌트를 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 노하우, 앞에서 말씀하셨던 스윙 기법 있잖아요. 그거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5.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사는 것. 나는 트레이딩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다. 이건 주식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 가장 좋은 건 폭락장에 매수하는 것이다. 1년에 한두 번은 폭락 장세가 왔던 것 같다. 폭락장에 잘 공부해 놨다가 삼성전자를 사든 SK 하이닉스를 사든 내가 공부한 종목을 쌀 때 매수하는 것이다. 사실 폭락장에 지수 ETF만 샀어도 돈 버는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싸게 사는 것이다. 다 망했다고 말할 때, 쌀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돈 벌기 쉬운 방법이고 이게 직장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마하세븐 한봉호 선생님의 말씀을 되뇌인다. 어차피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다. 애초에 내가 스승님에게 주식을 배울 때 남들과 다르게 하라고 배웠다. 남들이 집어 던질 때 사고 살려고 할 때 팔라고 말이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나는 돌파 매매를 잘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돌파에 산다는 것은 난 추격 매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편이다. 내 핸드폰 위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다. 추격하는 순간 죽음이다. 아직도 이 신조로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다. 남들이 집어던질 때 투매가 나오면 나 역시 불편하다. 하지만 그 마음 불편할 때 매수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남들이 던질 때 산다. 손절을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내가 사야 하는 순간이 되면 일단 사본다. 분할로 말이다. 나는 상승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 분할로 매수하는 편이다. 자, 여러분들 상승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 구별법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갈 때도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종목의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저점을 확인하기보다는 투매가 나올 때, 즉 음봉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편이다. 즉 누가 계속 집어던지면 아래에서 받치고 받치는 것이다. 일단 처음에는 작은 포지션으로 매수하다가 뭔가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흐름을 포착하면 그때 매수한 물량 이상으로 크게 매수한다. 정리하면
상승할 수 있겠다 또는 상승 추세 종목 또는 떨어지면 더 사도 되겠다는 확신이 드는 종목을 결정하고 그 종목의 주가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매가 나오면 그걸 받아내는 식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 1차 포지션을 구축한 뒤 그 흐름이 상승으로 바뀔 때 좀 더 큰 포지션으로 들어간다. 다만 이 방법은 약세장과 강세장에서는 좀 다르게 운용된다. 약세장에서는 저점을 함부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박스권 장세에서 테마주 스윙이라면 나는 저점에서 지지받는 종목보다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을 더 선호한다. 저점을 깨고 반등을 노리는 것이다. 어떤 테마의 종목이 일정도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다.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아직 없었다. 흔히 말하는 돈을 쓴 세력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저점을 깰 때를 더 좋아한다. 기간 조정도 함께 보면서 말이다. 차트적으로는 한번 산을 만들고 조정이 나와 골짜기를 만들었을 때가 나의 매수 타점이 된다. 특히 긴 기간의 횡보, 박스권 기간을 거친 후 박스권 돌파 또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대표적인 매수 대상 종목이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로 변동성을 좀 감내하는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직장인이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한다면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특히 대형주가 움직이는 차트 패턴들이 정확한 경우가 많다. 즉, 이전 저점을 잘 안 깨려고 하는 특징이 대형주에서는 잘 지켜지는 편이다. 내가 얼마나 잃을지 계산이 된다는 것은 매매에 있어 큰 장점이다. 특히 하방이 지켜진다는 확신이 든다면 더 큰 비중으로 매수한다. 만약 그런 종목이라면 하단에 매수를 걸어두는 투자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스윙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는 직장인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앞으로 이런 종목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연습하면 정말 배우고 느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세장에 대형주가 오히려 예측 가능한 선도 있고 직장인들도 그런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상승장에서는 베팅력도 중요하지만 홀딩력도 중요하다.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보다 안 보고 있을 때가 더 나을 때가 많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오늘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셨고, 신정재님이 말씀하신 걸 도식화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좀 더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요. 긴 기간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종목이 돌파를 한다던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쭉 상승이 나올 때 이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을 만들고 골짜기를 이렇게 만들 때 요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추세 상승이 나오다가 갑자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투매를 받아내는 게 나의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투매가 나오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올 때 보통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형성이 되거든요.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지선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지지선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지지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갈 때 받치고 하는 매매를 선호한다. 이것이 나의 주력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왜 이렇게 아래쪽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아래에서 매수하는 걸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주식 투자는 쌀 때 매수하는 것, 그리고 투매가 발생될 때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요, 이런 지지 라인이 깨질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뻔한 지지선 바로 아래에다가 손절을 걸어두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그런 지지선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런 지지선을 살짝 깨면서 나오는 투매 물량을 받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어떤 그런 세력의 습성들을 이용해서 투매가 발생하는 이런 아랫단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대형주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종가로 복구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저점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저점 아래에서 나오는 투매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거죠. 게다가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종가로는 다시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했는데 종가가 회복되지 않고 더 떨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 내가 짧게 손절을 쳐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손절이 잘 나오지 않는 게 대형주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나는 비중을 세게 때려가지고 크게 먹는다. 그리고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상방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이 굳이 내가 저점 확인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방 관점이니까 아무 때나 내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아무 때나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음봉으로 막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날, 그럴 때 밑에서 받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차트적인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 관점, 펀더멘털 관점에서 어떤 실적 상승세가 확인이 된다라던가 그런 종목 위주, 대형주 위주로 직장인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대형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패턴이 지켜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소형 테마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때가 있다. 좀 과하게 이상하다. 기술적 반등도 안 나왔고, 그런데 재료는 살아있고 일정도 살아있고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도 없고, 그러면 뻔한 지지선을 오히려 깨고 내려갔을 때 그때 매수 대응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트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무래도 최근에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때였죠. 요때 양봉 2개 뽑으면서 거래대금이 첫 번째 캔들, 양봉 캔들에서는 7천억, 두 번째 캔들에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캔들에서는 2.5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이때 한미반도체는 등락률 상위 20위 내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때가 1월 5일이었습니다. 1월 5일 당시에 요때죠, 여러분들. 요때 이미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였어요.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차트 위치, 매물대가 얇은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 조정,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기간 조정을 강조하셨어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할 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느 지점이 이제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매수 타점일까요? 자, 일단 대형주, 한미반도체라면 우량한 대형주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1차 저점을 일단 확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밖에 조정이 안 나왔어요. 좀 더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와야지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이런 저점을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는 겁니다. 일단 1차 저점이 생겨났는데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어디에서 매수할까요? 이 저점이 지켜진다라는 가정하에서 투매가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이런 지점에서 매수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매가 나와도 다시금 주가를 올려놓는 이 저점에 다시 위로 올려놨죠. 이런 패턴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기준은 20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깨지면 내가 매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매수한 위치와 내가 매도하는 위치가 딱 결정이 되죠. 그럼 내가 이 정도 손실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상방은 열려 있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매수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강창권 트레이더님의 제자죠. 강창권 트레이더님의 매매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강창권 트레이더님도 이렇게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붙으면서 양봉 뽑을 때 요때가 추세가 상승 반전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셨고, 요때 매수했던 물량보다 여기에 이제 더 강하게 비중 베팅을 해주고, 자, 비중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한 8%의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최근 트렌드는 길게 가져가는 것이다. 다만 변동성은 버텨야 된다. 홀딩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견뎌내는 겁니다. 추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단타로 끊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잔량을 남겨놨다라고 하면, 변동성을 견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때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죠.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단타로 끊어 먹어도 되고 스윙으로 길게 가져가도 되고, 이런 투자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단봉, 음봉을 사랑하라. 내가 주식을 배울 때 장대 양봉보다는 단봉 혹은 음봉을 사랑하라고 배웠다. 모토가 단봉에 매수한다 이다. 난 짧은 캔들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8% 상승했는데 다음날 단봉으로 빠진다. 그런데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상승 추세라는 판단이 든다면 나는 단봉에서 매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게 내 스타일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단봉으로 매수한다 라고 하셨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고 요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정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캔들이었고, 그 다음 날이 짧은 단봉 캔들이었어요. 신정재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 더 상승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정고점 돌파, 그리고 요 가격은 이제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시도하는 가격대 두 가지의 또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봉 지점에서 단기적으로 라운드 피겨 돌파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으로 강하게 매수 대응한 다음에 다음날 수익 주며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수익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좋아한다. 나는 장대 양봉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음날 짧은 음봉 캔들이나 양봉 캔들, 단봉 캔들에 매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7. 익절은 힘들다. 하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저점에 정말 잘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 저점에서 물량도 많이 실은 경우이다. 그런데 저점에서 큰 추세 상승이 나와 큰 수익이 났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면 정말 안 된다. 원칙 매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으로
또는 이 정도면 만족이다 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대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가장 최선의 매도 방법은 분할 매도라는 것이다. 내가 멘토처럼 모시는 존경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다. 그런데 그 형님은 이렇게 매매한다. 계좌에 찍혀 있는 건 추세가 살아있고 하니까 홀딩하는 건데 이게 사라져도 그냥 본전에 나온다.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사실 꼭지에 팔든 어디에서 팔든 그것보다는 자신의 매도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오전 10시에 판다, 11시에 판다가 원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고급스럽게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에 파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고점이 어디인지 모르니 고점을 확인하고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것이다. 또는 분봉 차트에서 60선 또는 120선이 깨지면 파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 원칙대로 매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원칙대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칙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익보다 중요한 건 내 원칙을 지켰느냐이다. 8. 강세장에서는 추세 추종으로. 강세장에서는 추세 추종으로 하는 게 수익이 크다. 배팅력도 중요하지만 홀딩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나는 5일선 또는 10일선을 깨기 전까지는 안 팔 거야. 전날 저가를 깨기 전까지는 안 팔 거야 등. 그런 것을 몇 번 견디다 보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다. 매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버렸을 때 더 잘 된다 생각한다. 내가 좋은 가격에 팔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매매를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즉,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본전이 오면 없던 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매매의 결과가 더 좋았다. 하지만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위아래 변동성은 참 견디기가 어렵다. 지금 매수 자리가 좋고 추세도 좋고 시장의 주도주라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차라리 안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홀딩력을 기르는 것이 참 어렵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수익 난 걸 견디는 것 말이다. 물린 걸 견디는 게 아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 난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이 말이 정말 진리이고 정답이라고 확신하지만 그 정답을 내가 죽기 전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수련에 가깝다. 9. 존경하는 멘토의 말. 난 충분히 내 수익을 내고 있고 내 몫을 다하고 있는데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얼마를 베팅했다더라. 안 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이것도 항상 그렇다. 포모가 없었던 적은 없다. 나 역시 초반에 포모, 즉 흐름에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존경하는 형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 형님은 자신도 역시 포모가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형님은 빨리 버는 것보다는 천천히 벌어서 그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형님은 남들이 얼마를 벌든 자신의 속도에 맞는 금액으로 딱 5년만 꾸준히 벌어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포모가 올 때마다 그 형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형님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것이 내 주식 투자 인생에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너는 너의 길을 너의 속도로 그만큼 가면 된다. 나는 형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굉장히 잘 풀렸다. 물론 내 속도로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속도로
꾸준히 간다면,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대부분이 언젠가는 보상을 받았다. 지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모가 온다. 하지만 돌고 돌아서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고, 준비하고 있으면 자기 차례가 오기 때문에 자기 루틴대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10.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나는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회는 분명 다시 오기 때문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뜨기 마련이다. 언젠가 내가 출연했던 영상에 너 언제까지 살아남나 보자라는 댓글을 보았다.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생존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나는 거북이 같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남는 투자자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익, 손실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수령과 원칙을 지키는 루틴이다. 11. 계좌 공개. 2025년도 기준으로 계좌 하나를 일단 본다면 16억 수익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었다. 19년도에는 매월별로 손실이 쌓이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19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계속 손실. 그러다가 8월에 잠깐 수익이 나기도 했다. 그렇게 다시 손실을 반복하다가 20년도 코로나 때 시장의 수혜를 받아 수익을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 달 6천만 원도 벌어보고 21년도 3월에는 1억을 넘게 벌기도 했다. 그리고 대회 우승한 뒤인 23년도부터는 억 단위 수익의 빈도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23년도 9월, 10월은 거의 2억 8천, 어느 달은 3억 이상 벌기도 했다. 그리고 24년도는 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계좌에서는 매매를 줄였다. 그리고 25년도는 장이 좋아서 한 달에 5억 수익을 넘기도 했다. 25년도는 월별로 거의 수익이었다. 25년도 10월에는 하루 수익이 1억을 넘어가기도 했다. 12. 나의 매매 기법. 500만 원의 시드로 1억을 만들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종가 매매를 많이 했고 종가에 매수한 종목은 다음날 오전장 초반에 매도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후 당일의 추가적인 매매는 자제했다. 종목은 시장의 인기 테마, 인기주 중 재료의 연속성이 살아있다고 판단되고 거래대금이 큰 종목을 선택했다. 이런 종목 선정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재료가 살아있으면서도 조정을 잘 마친 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종목을 종가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료이다. 주가가 상승해야 할 명분이 필요하다. 아주 작은 명분이라도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거래대금이다. 최근 거래일 대비 눈에 띄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필요하다. 정확한 수치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거래대금은 많이 터질수록 좋다. 다음으로는 차트 패턴이다. 더 정확히는 매물대를 보는 것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지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거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을 선호하는데 이는 매물대가 얇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캔들 형태이다. 나는 윗꼬리가 짧은 종목을 선호한다. 이런 캔들은 물린 사람이 작아 작은 힘으로도 더 쉽게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기간 조정을 살핀다. 전고점 돌파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조정을 거친 종목을 선호한다. 이는 매물대가 얇아지는 특성 때문이다.
고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면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물타기 할 사람은 이미 물타기를 마쳐서 매물대가 얇아지고 상승을 위한 힘이 비축된다. 이때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 조심하는 편이고 그렇게 충분한 기간 조정 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매수한다. 추가적으로 수급이다. 대형주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을 때 더욱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 종가 매매에서 유의할 점은 만약 오후 2시 이후 매수했는데 종가에서 2에서 3% 수익이 났다면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해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한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승률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종목의 상승 이후 종목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매수해야 한다. 어떤 종목은 지수가 하락해야 오르고 어떤 종목은 지수가 상승해야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시가총액이 좀 더 작은 종목이 다음날 갭상승에 유리하다. 매수는 당일 저점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확인하면 장마감 30분 전인 오후 3시부터 진행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천상계 투자자 신정재님의 종가 베팅 스윙 기법을 간략하게 암기하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종목 선정입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거래대금은 평소 대비해서 월등한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대금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트의 위치는요, 신고가를 일단 돌파한 종목 또는 신고가 정고점까지 다시 돌파를 시도하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매수하는 위치는 단봉, 그러니까 윗꼬리가 짧은 단봉 캔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충분한 기간 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또는 길게는 2달 정도의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요. 자, 이럴 때 5일선 아래에 캔들이 완전히 눌려버리면 그때는 조심을 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 캔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럴 때를 매수 급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의 경우에는 수급이 중요하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그는 매수를 실행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수는요, 종가 베팅의 경우에는 오후 3시 이후에 실행을 하고요. 스윙의 경우에는 상방 관점을 가지고 투매가 나올 때 매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종가 베팅을 할 때는요, 분봉상의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요. 일봉상 거래량이 붙으면 그런 양봉 캔들에서 종가 베팅을 하고요. 자, 스윙 매매라고 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 아래에서 나오는 투매, 중소형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갔을 때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익절의 경우에는요,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으면,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으면 2%에서 3% 당일 수익이 나면 그냥 익절을 하고 오버나잇으로 넘어가면 다음날 장 초반에 매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윙의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추세를 다 먹을 때까지 팔지 않겠다. 이런 원칙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절의 경우에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겠죠. 자, 내가 매수해서 오늘 종가 또는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하는 겁니다. 다만 스윙의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면 더 매수해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세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약세장에서는 스윙 기법은 조금 효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밑에서 매수했다가 저점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강세장과 약세장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에서 14번 그리고 15번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어떤 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기법은 또 유튜브 채널에 또 찾아보면 영상이 많거든요. 그걸 또 정리를 하고 또 실전 사례를 또 차트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 한 번 더 신정재 트레이더님 특집으로 종가 베팅 그리고 스윙 기법 요거를 한번 영상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따로 보실 수 있게 PDF 자료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잘랐고 그리고 이번 한 편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기법은 한 편 더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오늘 영상 그래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의 모든 이야기가 너무 좋았지만 특히 좋았던 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보상을 받는다 라는 말이 참 좋고 공감도 되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저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이 책 트레이딩의 전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든 인생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리스크는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메타의 CEO 마크 저거버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리스크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혁신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실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패가 두렵다면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정재 트레이더는 아직도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손실, 즉 리스크가 명백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신정재 트레이더는 단순 직장 생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이라는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리스크를 감내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현명한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정재 트레이더, 그리고 성공한 CEO들의 말처럼 여러분의 노력, 공부, 연구는 결국 언젠가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폭발적인 수익으로 말이죠.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부자의 서원 채널은 여러분의 뒤에서 항상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